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국경제TV는 설맞이 특집, 올해 부동산 시장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은 각종 규제에도 집값이나 전셋값 할 것 없이 모두 속수무책으로 폭등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정책 키워드를 공급으로 꼽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차례 대책에도 연일 헛발질에 따른 실망감도 적지 않은 만큼 그 효과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보고 해결책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진영 대한부동산학회장이자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와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가 사실상 25번째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미 예상은 했지만 공급에 초점을 맞춰졌죠. 그 효과에 대해서는 먼저 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에서 이게 부동산 시장을 바라볼 때 사실 우리 이제 뭐 가구 수라든지 주택 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공급이 충분하다라는 인식을 하다가 이제 올해 들어와서 이제 공급 위주로 바뀐 것 자체가 시그널을 이렇게 주게 되면 시장에 어느 정도 안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근데 이제 정부에서 최근에 그 발표한 자료들을 보게 되면 뭐 재개발 재건축을 하더라도 주로 이제 뭐 공공 재건축, 공공 재개발 쪽으로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땅을 지어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민간에서 개발을 할 때 공공이 일정 부분 기여를 해서 개발한 부분들을 일정 부분 정부에서 개발 이익을 환수한다는 전략들을 수립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뭐 상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앞으로 사실 5년 보통 6, 7년 정도 시간이 걸려야만 공급이 되고, 재개발 재건축의 시장들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뭐 10년, 길게는 20년까지 가는 재개발 재건축 단지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이러한 이제 공급들이 시장에서 효과를 거두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신규로 이제 아파트를 공급하기에는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재고주택들을 좀 공급하는 전략들을 모색해 주게 되면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제 뭐 재고주택을 그러면은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그 방안은 충분히 있어요. 있는데 그 방안들을 정부에서 지금 안 쓰는 겁니다. 정부가 최근에 또 입장 발표한 게 있는데 상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뭐 패스트트랙 전략을 쓰겠다, 그래서 기존보다 5년 빨라지게 이제 공급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효과는 없나요? 이제 뭐 패스트트랙을 쓴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이라는 것은 공급을 하는데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을 해서 그다음에 택지로 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짓게 되면 4,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부에서 말로 빨리 공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란 쉽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행정들이 빨리 뒷받침되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들이 좀 다르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뭐 교수님 말씀하고 뭐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정부가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또 빠른 조치로 공급을 하겠다라고 정책적으로 선회하는 모습을 보인 것 자체는 좀 그래도 긍정적인 면을 좀 봐줘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동안은 교수님 말씀 맞다나 공급이 부족하지 않아서 공급이 충분하고 이제 투기적인 수요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고만 이제 계속 방어를 했었었는데, 수도권 특히 서울 주요 도심까지도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정책적인 방향을 바꾼 것에 대해서는 수요자들이
반갑게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공급이 늘어나는 시점에서는 주택 가격이 좀 안정 혹은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좀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은 확실히 생긴 걸로 판단이 되기는 합니다. 근데 뭐 제가 볼 때도 이 공급이 그렇게 당장 되는 것은 아니다 보니 일단 단기간 지금 연초에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아파트 또 주요 이제 주거 지역 중심의 전세 매매 가격 상승세가 단번에 잡히기는 좀 어렵다라는 문제점들이 좀 있을 것 같고 또 이 공급이 계속 진행되는 와중에 저희가 뭐 토지보상금도 풀리고 또 역세권 용적률 뭐 상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개발의 인센티브들이 주어지는 곳에서는 또 이제 자금이 돌고 투자 기대감, 개발 기대감이 돌면서 가격이 단기간 더 오르는 지역들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뭐 아무래도 개발을 하고 주택 공급을 하다 보면 택지 조성하고 이러는 와중에 토지 가격이 오르고 가격이 오르는 것은 또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공급 확대 대책을 내놓고 이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사실 단기간 공급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당장 가격이 안정되지 않고 오히려 개발과 함께 조금 불안한 요소들이 나타나는 부분들도 있고 세 번째는 수요자들이 결국 이제 많이 찾는 선호하는 투자 유형이 도심의 이제 대단지 민간 아파트 형태고 이제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고 따라서 뭐 오피스텔이나 뭐 일반 단독 다세대 빌라 연립 이런 것까지 이제 따라오르는 트렌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이 아파트 신축 공급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잖아요. 근데 아파트를 내놓을 수 있는 좀 확실해 보이는 지역들이 이제 공공 재개발 시범 지역 선정된 지역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제로 아니면 이제 경기도의 3기 신도시 패스트트랙 얘기 나온 부분들 이런 거 제외하고는 단기간에 그렇게 대단지 아파트형이 공급될 만한 부분이 잘 보이지는 않아서 여전히 이제 그런 걸 찾고 선호하는 수요자들에게 충분히 공급이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이제 우려들은 여전히 시장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런 투자 대상 아니면 주택 공급이 늘더라도 여전히 좀 상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할 수 있는 그런 민간 아파트 이런 쪽에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공급을 좀 다양하게 원하는 지역에 하면서 수요를 분산시킬 것이냐 이런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제 도심 공밀 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창흠 장관께서 이제 그동안 계속 이제 추진했던 사업 중 하나예요. 근데 이 도심 공밀 개발이라는 게 아파트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빌라나 이런 주택 위주로 좀 하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빨리 지을 수 있는 뭐 연립 빌라나 혹은 아파트가 나오더라도 역세권 고밀 개발 가능한 부지들이 그렇게 규모가 공공 재개발 빼고는 크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 형태를 짓더라도 이제 소규모 혹은 나홀로동 이런 아파트들이 신축될 가능성들이 좀 더 많아 보이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집값에 대해서 지금 많은 관심이 높잖아요. 지난해 폭등을 했었고요. 이런 가운데서 이런 의견들이 총합됐을 때 올해 집값 뭐 이렇게 크게 안정화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정부에서 기존에 있는 재고주택을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나오면 공급 자체가 사실 뭐 내일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현재 이 주택 수는 기본적으로 있는 게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그 기존의 어떤 재고주택들을 그러면 시장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정부에서는 종부세와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높이게 되면 세금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매물로 내놓을 것이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잖아요. 근데 그 예측과 달리 모두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자본이득의 증가, 가격이 오르니까 세금을 내가 아무리 부담을 하더라도 집을 보유하고 있겠다. 또는 집값이 더 오르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또는 직계 좀비속들에게 정려를 통해서 내가 가진 주택들을 해결하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기 때문에 매물들이 시장에 안 나온 거거든요. 그럼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게 양도소득세의 과세 시점을 과세 기준을 뭐냐 하게 되면 취득 기준으로 잡으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양도소득세를 뭐 내년부터 이제 72%까지 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기존 주택을 다주택자들이 매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최소한 우리가 50%로 낮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팔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새롭게 주택을 사는 사람들 있죠.
내가 예를 들어 집을 갖고 있는데 새로운 주택을 사는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부터 집을 사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72%를 부과하겠다. 그러면 다주택자들은 결국 어떤 주택 수요자들은 다시 집을 매수하지 않고 그 대신 일부 다주택자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주택을 시장에 내놓게 되면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 이런 방안들을 정부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현 정부에서 양도소득세, 그러니까 이제 양도소득세는 이제 불로소득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불로소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로소득이라는 인식을 갖고 가진 사람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우리가 저소득층에게 소득 재분배를 하겠다라는 예. 어떤 이 국정 철학이 있기 때문에 사실 쉽게 바꿀 수는 없겠지만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제 한 번쯤은 이 사고의 전환을 통해서 양도소득세의 부과 기준을 처분 시점이 아니라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과세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 재고 주택이 시장에 일부 이제 공급되는 효과, 그다음에 이제 일반 수요자들이 다른 주택을 매수하고자 하는 어떤 열기들을 조금 더 잠재우게 되면 시장을 좀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결국 정책의 변화가 없으면은 계속 부동산 값은 안정되기 힘들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죠. 네, 여기에 대해서 김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 집값 전망 좀 말씀해 주시죠. 이제 정부가 생각하는 이제 유일한 좀 교수님도 말씀을 잠깐 하셨지만 재고 시장에서 물건이 나오면서 좀 가격이 떨어지고 시장에 이제 물건이 좀 유통되는 걸로 이제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저희가 6월 1일 기점으로 이제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양도세를 더 강화하는 이제 시점이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것들 중심으로 물건이 더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어느 정도 좀 있어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뭐 신축 공급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부족한 상황에서 재고 물량들이 조금 나오고 뭐 다행히 가격이 좀 떨어져서 나온다면 가격이 조금 안정되거나 뭐 오름세가 멈추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물건이 얼마나 나올 거냐라는 거잖아요. 근데 교수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다주택자분들이 좀 보유 가치가 높은 자산들은 처분을 하기보다는 양도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처분을 하기보다는 뭐 자녀들에게 증여를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이제 주택을 분산시키는 전략들을 많이 썼기 때문에 예. 실제로 증여 건수가 2017년부터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증여로 대부분 이제 대응들을 하고 처분을 하지 않는 상황들이 많았고 실제로 아직도 이제 양도세에 대한 부담들이 늘어나는 종부세보다 더 강력한 부담이고 압박이기 때문에 팔기보다는 어떻게 좀 더 기다려 보거나 정책 변화를 기다리자라는 심리들이 많아서 예. 물건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수 있겠다. 그러면 물건이 별로 나오지 않는다면 가격 역시 이제 실제 하락이나 이렇게 변화를 보이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양도세에 대한 얘기들이 있기는 한데 저는 사실 단편적으로 그렇다고 저희가 뭐 양도세 유예책을 쓰거나 일시적인 뭐 어떤 조건이 맞았을 때 할인책을 쓰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좀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진다는 생각들이 예. 요즘은 좀 들거든요. 섣불리 예. 세금을 일시적으로 조금 할인해주거나 예. 뭐 줄여주거나 혹은 좀 밀어주거나 이런 것들이 절대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요즘은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공급에 저희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네네. 네, 사실 수요도 지금 여전히 많은 상황입니다. 뭐 청약 경쟁률은 물론이고요. 아파트 거래량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잖아요. 뭐 저만 해도 저도 이제 무주택자인데 청약 홈에 들어가서 보면은 그 경쟁률이 이제 100 넘기는 건 뭐 옛일이 아니에요. 그냥 남의 일이 아니고 이게 과연 내가 집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만 해도요. 예. 이런 가운데 이제 계속해서 내 집 마련을 하자 또는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자 이런 심리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 당분간 좀 더 이어질까요? 네, 지난해에 사실 전국 주택 거래량이 127만 건이나 됐어요. 예. 저희가 2006년에 집계 조사 이제 신고해서 집계 시작한 이후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한 건데 그만큼 거래가 됐어도 여전히 시장에서는 이제 무주택 혹은 전세 입자로 있으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서 혹은
이제 자산 증대를 목적으로 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까지 계속적으로 수요 관심은 높은 것 같습니다. 1월 말까지 이제 나온 여러 가지 수급 지수나 아니면 가격 전망 지수나 이런 뭐 소비자 지수들을 봐도 대부분 아직은 뭐 적어도 올해까지는 가격이 좀 더 오를 것 같다. 전세가 계속 불안하고 공급도 단기간은 부족하니까 뭐 이런 이유로 이제 상승을 점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투자할 만한 뭐 주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두 가지 목적으로 접근을 하시겠죠. 내 집 마련 주거 안정과 이제 투자를 목적으로 접근을 하실 텐데 가격대가 너무 높아지기는 해서 진입 장벽이 워낙 이제 높아지기는 했습니다. 서울의 뭐 평균 중위 가격이 이미 좀 9억, 10억을 넘어가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서울의 한 절반 이상이 다 9억이 넘는 아파트 주택이라는 거니까 그렇지 않은 좀 일반 뭐 사회 초년병이나 아니면 좀 자금력이 모자란 젊은 세대가 접근할 수 있는 뭐 좀 신축 주택이나 빌라나 아파트 같은 것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렵다 보니까 한편에서는 좀 자금 마련이 어려워서 포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오히려 이제 계속해서 대출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좀 무리한 투자까지 하게 되는 경우들도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그 시장에서 이러한 상황이 왜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해줘야 돼요. 이제 뭐 경제 상황에 맞춰서 소비자들의 심리들이 많이 지금 이제 불안해 하거든요. 그럼 소비자들이 왜 심리들이 불안할까? 앞으로 평생 동안 나는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불안감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소비자들이 가처분 소득이 물가 상승률보다 낮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IMF 이후에 뭐 물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많이 올랐는데 우리가 이제 가처분 소득이라든지 임금 인상률은 엄청 낮아지다 보니까 결국 이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제 분석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집을 살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은 내 집을 지금 마련해야 되겠다는 이런 심리적 요인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국가 경제 전체에서 이 유동성을 풍부하게 가져가는 경제 전략들을 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금리 상황도 지속이 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데 또 정부에서 기존에 이제 공급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가격들이 이제 급등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소비자들이 이러한 불안들을 느끼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뭐 당장 집이 필요한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모르겠지만 좀 이제 젊은 세대들은 앞으로 좀 내 집 마련을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좀 괜찮지 않겠느냐. 우리 이제 김 소장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2030년 정도 되면 우리 이제 가구 수와 주택 수 등등을 비교를 했을 때 사실 어떤 뭐 외곽 지역의 설로마 이런 것들이 나타날 것으로 많이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젊은 세대는 좀 기다리고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뭐 30, 40 세대들이나 당장 집이 필요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제 빠르면 빠를수록 내 집 마련 전략이 우리가 좋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이러한 30, 40 세대들에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무주택자나 그 다음에 이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 대출 제도를 어느 정도 완화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게 되면 집이라는 것이 뭐 한두 푼 모아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모기지 제도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그죠? 물론 그게 이제 부작용으로 나타나서 너무 많은 대출, 뭐 90% 이상 대출을 해줌으로 인해서 이제 뭐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을 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소한 우리가 이 무주택자들에게는 70% 정도 장기 모기지론 제도를 도입을 해서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서 그것을 이제 뭐 10년, 20년, 뭐 30년이면 너무 길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돈을 갚아 나갈 수 있는
변제해 갈 수 있는 예. 이러한 제도들을 도입하게 되면 결국 이제 정부에서 조금 지원을 해주게 되면 예. 이 무주택자들이 내 집을 마련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말씀하신 대로라면 버는 것보다 오르는 집값이 워낙 빠르게 오르다 예. 보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이거 집을 마치 투기 시장이 돼버리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이런 부분들이 잘 완화가 된다면 또 집값 안정화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올해 전반적으로 수요는 계속해서 늘고 공급은 거기를 못 따라가는 상황이 지속된다고 정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당장 내년에는 좀 어떤 부동산 흐름이 이어질지도 궁금한데요. 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내년에도 올해와 똑같은 현상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재고주택들이 공급되지 않고 신규 아파트들의 공급이 지금 이 아파트 청약 관련 우리가 이제 가입자도 2,700만에 육박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2,700만에 비하게 되면 사실 신규 아파트 공급은 뭐 이 퍼센트로 봤을 때 워낙 낮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이 로또 청약이라는 것 자체가 무주택자들에게는 이 로또의 희망이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부에서 그래도 일정 부분 분양가를 규제해 줌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은 무주택자들은 결국은 이제 이러한 이 신규 분양 아파트에 초점을 맞춰서 이 내 집 마련 전략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 기존 주택의 상승을 이끌면서 이 로또 청약의 열풍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져 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내년 역시 이제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갈 것이다. 그래서 예, 예. 또 집값이 또 오를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예, 예. 저는 올해보다는 22년 내년에 이제 상승이나 뭐 이런 거는 조금 그래도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을까 좀 생각하는 것들은 왜 있거든요. 그럴까요? 물론 이제 저희가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는 가격 급등이나 이런 불안한 양상들이 결국에는 이제 수요자들이 집을 사려고 하고 투자하려고 하는 거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보면 실질적으로 수도권의 지금 공급 확대 정책들이 실체화되는 시점, 뭐 빠르면은 23년께부터 일부 입주를 시작해서 본격적인 건 한 25년 이후가 될 테니까 아직은 그 실체가 다가올 때까지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 뭐 당장 하향 안정되거나 뭐 조정 양상을 보이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이제 시장에서 서서히 한 25년께부터는 뭐 경기 인천 신도시나 택지부터 시작해서 지금 서울 역세권에서 뭐 고밀 개발하고 있는 주택들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 어쨌든 뭐 아파트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도 전체적으로 주택량은 늘어나니 가격이 이제 오르는 속도는 좀 줄어들지 않겠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서서히 생기고 있거든요 이미. 예. 그래서 공급이 늘어날 때를 대비하면서 이제 뭐 투자 뭐 속도라던가 아니면 대출을 통한 이런 뭐 레버리지 투자라던가 이런 거를 조금 좀 더 보수적으로 혹은 좀 치밀하게 분석하시는 분들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아마 수요자들의 심리나 이런 것들은 22년 내년께부터는 조금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좀 있고요. 저는 뭐 무주택자분들은 최대한 빨리 집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기는 하거든요. 워낙 저희가 말씀도 하셨지만 소득의 증가 속도에 비해서 주택자산 가격이 워낙 빠르게 더 오르고 있고 따라가기 힘들기 때문에 계획이 어느 정도 되신다면 주택 마련이나 이런 부분은 좀 서두르시는 게 저도 맞다라고 보는데 또 한 중단기간 그런 금융환경 변화나 주택 공급 상황의 변화가 예상된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도 조금 염두에 두시면서 예. 대출을 받더라도 내가 혹시 금리의 약간 인상이나 이런 것들의 변화가 왔을 때 대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좀 무리하는 것은 아닌지 한 번은 더 이제 본인한테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실 그런 부분들을 정부가 도와주지 않거든요. 그렇죠. 본인들이 이제 이런 변화나 리스크에 내가 견딜 수 있는지 체크를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올해 뭐 청약이나
뭐 좀 급매물이 나온다면 주택 투자나 저도 적극 제안을 드리지만 그런 변화가 올 수 있음을 조금 상기하시고 그런 변화에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금 계획이나 뭐 네.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설계하시는 게 올해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래도 올해보다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커 보이는데요. 아무쪼록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각 전문가들의 말씀을 들어보니 시기에 맞는 전략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물론 이미 국민들이 정책에 대한 실망감이 극에 달해서 앞으로 내놓는 정책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 의문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기존 수요 억제에서 공급으로 정책을 선회한 점만 놓고 봤을 때 일부 긍정적인 의견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이제 정부가 내놓는 대책이 시장의 흐름을 반전시킬 만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